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2030 월드 엑스포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돼서 많은 분들이 참 침통에 빠졌었는데 왜 이렇게 예상이 빗나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동백 플러스 특화거리와 서부산 발전협의체 이야기까지 부산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전화 연결을 요청하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병가 내면서 지금 아이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회복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예. 목소리 들으니까 예. 좀 힘든 시기는 비켜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이제 이 병가 기간에 또 전화 인터뷰 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일 좀 이 질문 나올 줄 아셨겠지만 2030 예.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예.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치열한 접전은 어디 가고 예. 4배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일단 시민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쭉 엑스포 유치전을 벌려오면서 판세를 분석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 확실하게 서한이라든지 구두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들이 지지를 표명해준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한 나라들, 혹은 사우디를 확실하게 지지한 나라,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지지할 유망 국가, 또 사우디를 지지할 가능성 있는 국가, 그리고 미정인 국가 이렇게 5개 첩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판세 관리를 해봤는데 네네. BI 실사단이 부산에 오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지지가 늘었었어요. 그래서 서한은 형태든 구두로든 한국 지지를 표명한 국가가 최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던 외교부에서 분석하기로는 한 50개 국가는 제소되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나라의 유정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지 유망 국가를 지지 국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만일에 1차 투표에서 빠지게 되면 그 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게 된 건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1월 28일이 투표일을 앞두고, 예. 사우디가 아프리카 대륙의 정상회의, 그리고 또 카리브 연안 국가들하고 정상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막판 물량 공세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륙이 통째로 사우디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라고 일단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좀 너무 안이하게 각 국가의 그 지지 발언에 대해서 너무 믿었던 건 아닌가. 예. 다시 표단속을 하고 표단속하는 작업들이 충분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에 판세가 네. 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카리브해 대표들 만나가 정상회의 이후에 뭔가 좀 바뀌었다거나 네. 그런 후속 절차나 아니면 디테일이 조금 그렇다면 모자랐다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그게 실제 프랑스 파리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투표를 앞두고 3개월 전부터 프랑스 파리에는 상주반이 구성이 되어서 투표를 실제 진행할 BI 대사들 대상으로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우디도 이제 저희들의 그런 전략을 인식을 하고 BI 대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본국에 장차관을 직접 투표장으로 직접 가게 하라고 각 투표국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한 18개 국가 정도가 본국에서 투표하러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0개국이 넘게 본국에서 직접 와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한들 표가 좀 이상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막기로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도 현실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인정은 하겠지만 너무나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갔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말씀 중에도 하셨고 사실 좀 무능력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다. 네. 그거에 대한 반성은 하셨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부산시가 지금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좀 구체적인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론, 우리는 사우디하고 가장 큰 차별성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선거 전술을 펴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과연 지금 현재 3분의 2가 넘는 투표권의 3분의 2가 넘는 개발도상국에 과연 먹혀들 수 있는 전술인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리고 대륙별로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략을 했든지 이런 평가 작업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엑스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부산이라는 도시를 대한민국 속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세계 속의 도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도 하게 하고 또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이 부산에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산을 찾도록 하는 게 목표였고 엑스포가 그 하나의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산을 엑스포가 아닌 방식으로라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세계 속의 도시 뭐 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네. 걸리는 게 네. 이제 결국은 실패 백서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만들자 이런 의견도 네. 있습니다만 예. 지금 총선 앞두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예. 이게 백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 백서는 총선하고 관계없이 네네. 지금 사실 주 부처가 산업부와 그리고 외교부였잖아요. 예예. 그건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그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산업부 그리고 그 외교부 그리고 부산시가 별도의 팀을 꾸려서 충분히 백서 평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국제 행사를 유치할 때 전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같이 개발이 되는 이제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차질 없이 다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혹시 또 걱정하시는 시민분들 계시거든요. 네, 가덕도 신공항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은 이미 지난 6일 지난주죠. 대통령께서 부산을 직접 찾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예. 가덕도 신공항은 또 특별법에 의해 갖고 진행되는 그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투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 예산이. 네. 근데 내년 또 2024년 예산안에 이미 내년 또 설계 및 보상에 관한 예산이 5,363억이 정부안으로 편성이 돼 있고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있는데 여야 의원 누구 한 명을 불문하고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금액이 그대로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그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는 건설공단이 설립돼야 되는데 올해 10월 달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내년 동안에 진행될 사업엔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12월 달에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원의 조달이 문제가 없는 한은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이 됐는데 그 다음까지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아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만 여야의 정당들이 함께 합의를 해서 네네. 이번에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공단 설립에 관한 법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지형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약속을 정당이 위반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거는 절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2035년 월드 엑스포 유치 다시 나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좀 뒤돌아보고 35년의 경우는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연히 사우디야 이제는 30년 개최를 하고 나면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없는 건데 다른 경쟁자가 누가 나타나는지도 봐야 되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과연 2030년 엑스포 도전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부산시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로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평가도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관련 질문인데 이 동백플러스 특화거리에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하던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동백전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미 잘 알 것이고요. 네. 동백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동백 플러스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캐시백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월 30만 원에서 5%의 캐시백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동백 플러스에 되도록이면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백 플러스 특화 거리는 세 번째 조성을 한 건데요. 지난 10월 달에 온천천 카페 거리 그리고 송정에 있는 서프 빌리지에서 집단적으로 동백 플러스 특화 거리에 가입을 했고요. 이번에 전통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망미 중앙시장이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한 군데에 무슨 장을 보러 간다든지 소비 행위를 할 때 밀집돼 있는 곳에서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되도록이면 환급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전통시장에서도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전통시장 가서 쓰면 5%보다 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맹점의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사이면은 추가로 3%가 더 환급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럼 8%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8%가 돼요. 그 다음에 연 매출 10억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는 5%를 더 해줍니다. 추가로 해주게 되면 1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가맹점 수가 좀 많아야지 동백 플러스에 가입하면 많아야지 우리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예, 이 방송에서도 옛날 8월달에 한번 다뤘습니다. 네, 그랬었죠. 하더라도 7월 말 기준으로 158개밖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8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850개 가맹점이 가입돼 있는 상태고 12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0여 개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이 제도를 설계했을 때 올해 말까지 목표가 1,000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1,000개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백 플러스 특화거리도 만들고 가맹점도 늘리고 다 좋은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될까? 그거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국비와 그리고 지방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근데 올해 국비에는 정부 예산안에서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국회에서는 지금 논의를 통해 갖고 그 금액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확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부산시는 자체적인 지방비를 통해서 과거에 누려왔던 월 30만 원의 5% 캐시백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부산시 예산에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내년도에 있어서의
동백천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 부산만큼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서부산 발전협의체가 출범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국가란 전체를 봤을 때 수도권 일극주의가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들이 다 서울로 모여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도시들이 불균형 발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동부산하고 서부산이 대표적이겠죠. 동부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를 비롯해서 기장 쪽으로는 호텔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밀집하면서 또 사람을 불러들이는 모양새가 되지만 서부산의 경우는 삶의 질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노후 산단이 소재를 하고 있다든지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가 없다든지 교통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로 인해 가지고 서부산과 동부산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형준 시장께서 정식적으로 서부산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저를 지목을 해서 서부산 발전 방안을 찾아봐라고 해가지고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여기에는 경제부시장인 저하고 북구, 사하구, 광서구, 사상구청 이렇게 4개의 구의 구청장님하고 분기에 1회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찾는 그 협의체가 서부산 발전 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난 11월 23일 날 1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기구의 성격과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었었습니다. 네. 사실 서부산 발전과 관련해서는 늘 이제 화두가 됐고 이런 협의체가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정례적인 형태로 광역단체 부단체장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부산, 원도심, 서부산 이렇게 크게 서개권으로 나눌 수 있지만 지역 단위의 발전 방안을 찾는 논의 구조는 없었고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산 발전시켜야 된다 여러 정책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것도 없었나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서부산 발전협의체 어떤 것들 추진하게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서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크게 한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의제를 다루기로 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분야가 하나의 분야고요. 두 번째는 문화와 복지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과 환경 분야를 다루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어떤 게 좀 주요 사안이 될 것 같은지 머릿속에 좀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그 서부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을 다 끼고 있는데 이 낙동강을 활용해서 지역 성장의 어떤 그 발전 동력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해운대나 기장의 경우는 그 바다 뷰 있지 않습니까? 오션 뷰를 배경으로 해서 관광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낙동강이라는 서울로 보면 한강이 아주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자원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낙동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나가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낙동강을 끼고서 사상구나 사하구를 가보면 노후된 산업단지가 쭉 이렇게 도로변에 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부산을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산단을 첨단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강변뷰라고 하잖아요. 리버뷰라는 가치가 훨씬 살아나게 되고 이곳에 재산도 정식이 되고 사람들도 관광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틀의 변화를 시켜내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일단 그런 큰 그림 자체를 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아, 그러면 또 걱정이 하나 되는 거는 또 너무 개발 위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개발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도 되진 않죠. 근데 저희들 그 낙동강을 자원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낙동강을 무조건 개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 예.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환경은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더 키운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게 사상구에 있는 삼락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국가 정원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을 보시면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생태를 보기 위해서 찾는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울산의 태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삼락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을 국가 정원화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생태와 자연을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낙동강 하구에 있는 늪지대라든지 철새 도래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보존 정책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유산원이라는 것을 예, 부장님. 나중에는 그 정책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쾌차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301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